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V제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특검은 김 씨가 법치 파괴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이 김 씨 1심 선고 생중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트럼프발 관세 위협에 청와대와 정부 모두 종일 긴급 대응으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는데요.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의 무게가 가벼워진 셈입니다. 관련 내용은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열리는 김건희 씨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발표를 한 건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관세 인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만장일치로 제명됐습니다. 경찰은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는 주말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원이 오늘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는 모습까지 공개될 예정인데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로서는 첫 사례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선고가 방송 생중계된 데 이어 김건희 씨의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이 실시간 송출되는 겁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 전 영부인의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김건희 씨가 첫 사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이른바 V제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실상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법정안 김건희 씨의 모습은 이제껏 아주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습니다. 10차 공판 때는 서증 조사 전까지 5분가량만, 결심 공판 때는 재판 시작 전 출석 모습만 짧게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사생활과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었는데 이번엔 선고 기일인 만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건희 씨가 법정안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는 모습까지 그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20대 대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력 위조에서 시작된 의혹은 현대판 매관 매직까지 번졌고 오늘 첫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는 대선 레이스 중에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경력 위조 의혹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권력을 손에 넣은 뒤에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 씨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면서도 김건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고 서희건설로부터는 모두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억대 그림과 금 거북이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공직과 공천이 대가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통령 뒤에 숨거나 영부인 권력을 활용해 수사를 피해갔던 김 씨는 자신의 이름을 건 특검에 의해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김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다른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통일교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현안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 알선 수재 혐의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가 인정되면 당장 정교 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 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정신 결여. 금품을 주며 청탁하고 그걸 받은 인물 사건이라 대부분 사실관계가 같은 데다 한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게 통일교 측의 기본 입장인 만큼 재판부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건입니다.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 등이 비례대표 자리와 정부 지원을 대가로 교인을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정당법 위반 사건 판단에까지 파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의원 부부의 사건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가 공소 사실의 핵심인 만큼 등장인물과 구조가 비슷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를 향해 또 관세 위협에 나섰죠. 백악관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연방하원 공화당은 쿠팡을 부당하게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 대해서 백악관이 입장을 내놨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재인상의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가 짧은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백악관 관계자는 간단한 현실은 한국이 관세 인하를 확보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춘 반면에 한국 측은 협상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법안 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관세 재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내정에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측에서는 이번 관세 재인상, 여기에 관련해서 쿠팡까지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SNS X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문과 함께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썼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연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쿠팡은 지금까지 이곳에서 많은 대규모의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 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었습니다. 당시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The recent actions taken by Korea is meant to squeeze American firms out of the Korean market. And does it raise national security concerns? 네, JTBS 미 부통령도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민석 총리의 설명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했고, 네, 앞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한 건 쿠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배경훈 과기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에 분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 국회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른바 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경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가 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주 방미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는 등 이 관세 협상 라인을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우리 정부는 일단 의중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주 전에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이 압박에 그칠지 실행에 옮겨질지 정부의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표면적 이유는 한국 국회의 합의 미이행입니다. 여당은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을 심사할 재경위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치 일정상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됐지만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비해 한국 정부가 고환율 때문에 대미투자 행보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이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는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점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기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떤 그런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에게 디지털 분야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한국 국회,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당연히 시장에는 악재인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그래도 순항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로는 처음으로 5천선에 안착했고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한때 4,900선까지 내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결국 2.7% 상승한 5,084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2일 장중 5,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악재를 밀어내고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5만 9천 원, 80만 원을 기록하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 관세 우려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1% 안팎 하락했습니다.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뚫은 코스닥 지수는 1%대 강세를 이어가며 10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지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타코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다. 타협성 또는 경고성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불안 심리가 커지며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엔화가 소폭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5원 넘게 오른 1,44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일단 1월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합니다. 트럼프는 연준 의장 후임 인선에도 특유의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보수공사가 한창인 연방준비제도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정책으로 미국인의 경제 전망은 어둡지만 고용이 안정적이라 1월 기준 금리는 동결이 유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5월에 끝남에 따라 곧 차기 의장을 지명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측근인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점찍었다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로 낙점하는 듯 했지만 최근 또 마음을 바꿨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사인 블랙락의 릭 리더,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가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There was some reporting from I think Fox Business that Rick Reeder had an interview this week scheduled. The president's indicated he's already made a selection. He's in a decision-making phase. There are a few people who he likes very much for this job, maybe less than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리더가 매우 인상적이라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채권 자산을 총괄하는 채권왕인 리더는 3%대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는 연준의 전면적 개편 구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끈 것으로 알려져 연준의 조직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거물인 리더는 시장 친화적인 실용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유럽연합과 인도가 협상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이 20년 가까이 끌어온 무역 협상을 타결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압박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EU와 인도가 20억 인구 그리고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Prime Minister, distinguished friend, we did it. We delivered the mother of all deals. यह सिर्फ ट्रेड एग्रीमेंट नहीं है, यह साझा समृद्धि का नया ब्लूप्रिंट है. 양측은 90%가 넘는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10%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EU 시장에선 트럼프 관세로 타격을 입은 인도의 가죽과 의류 등에 대한 관세가 사라집니다. 20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무역 협상이 속도를 낸 데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위협이 유럽과 인도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This movement towards diversification, looking for new partners, as well as building self-reliance was precipitated by the tensions with China and really driven home by the fracture of the transatlantic partnership. EU-인도 무역협정 체결은 캐나다, 영국 총리 등의 중국 방문 등과 함께 각국이 트럼프에 맞서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평가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최근 120여 개 녹취가 담긴 PC 포렌식을 마치고 김경시 의원의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녹취에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적어도 7명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소환이 이뤄지면 1억 공천헌금 의혹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앞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피의자로 입건된 김 시 의원과 금품 전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의회 의장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시 의원이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PC의 포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에는 당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최소 7명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시 의원 등과 구체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나올 경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1억 공천헌금 의혹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경과에 따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엄정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경시 의원의 남동생이 만든 회사가 SH에 건물 2채를 넘기고 최소 13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은 시공사의 당시 대표도 김시 의원의 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김시 의원, SH를 피감기관으로 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양도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곳인데 개발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남동생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지난 2021년 초 김 시의원 남동생은 SH에 임대주택용 건물 한 채를 지어 팔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뒤이어 회사를 하나 만들고 건물 한 채를 더 지어 넘기겠다는 신청서도 추가로 냈습니다. 당시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은 2021년 11월 피감기관인 SH 행정감사에서 매입 임대주택 선정 기준이 엄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이 시행사는 SH와 건물 매입 약정을 맺었고 약속된 2채를 지어 2023년 SH에 넘겼습니다. YTN이 시행사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물 2채를 SH에 넘기고 받은 돈은 282억 3천여만 원, 공사 원가는 268억 9천여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로 낸 수익은 13억 4천여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 관련 교수는 시행사의 수익이 판매가의 5%도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적은 수치라며 시공사가 통상보다 큰 수익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공사인 A건설사의 당시 대표이사도 김 시의원의 동생이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김 시의원 동생이 대표였던 건데 심지어 동생의 시행사는 SH 이외에 별다른 매출 실적도 없었습니다. 건축가도 아닌데 건축 사업을 사장으로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손해를 크게 치르면서 우리는 몇십억의 부자야 그러더라고. YTN은 김 시의원 동생과 A건설사의 현 대표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H는 시행사가 김 시의원 동생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시의원 가족 회사들이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에서 다양한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 김경 서울시 의원 제명안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인데요.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인 74명이라 제명이 확실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 회의를 하루 앞둔 그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14억 원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이전 의원 채용 과정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인사비리 의혹을 정조준한 경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 소속 6급 주무관이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4년 5월 새벽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차례 거부했습니다. 현장 경찰관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공무원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재판을 2심까지 끌고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체포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상고 계획 있으신가요?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 일로 수사받는 중이었는데도 최경식 남원시장은 사건 발생 약 2달 만에 이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시가 내세운 명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지만 결국 남원시 인사비리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인사실무자 3명과 인사위원장을 맡은 당시 부시장, 최 시장까지 5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공무원의 승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그런 지시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인사청탁이나 또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비리 내용을 가지고 언급할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승진 이후 1년 반이 지난 상황.
인사권자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조만간 남원 씨 인사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현장 소방지휘부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고 합동수사팀에 요청했습니다. 출범 이후 17개월 만에 첫 수사 의뢰인데요. 특조위는 당시 용산 소방서 지휘부의 초동 조치가 부실해 혼란을 키웠다고 봤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인물은 당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과 이모 현장 지휘팀장입니다. 특조위가 활동을 개시한 뒤 첫 수사 요청입니다. 두 사람은 앞서 재작년 경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특조위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이들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재난 대응상의 자기 의무, 즉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조위는 특히 소방의 초동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져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전 반복적으로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가 접수됐지만 사전 대응과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엔 상당 시간 지휘권이 명확히 선언되지 않았고 즉시 가동해야 하는 지역 긴급구조통제단도 뒤늦게 가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방의 중증도 분류가 시행되지 않아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반복돼 중증 환자 이송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참사 발생 1시간쯤 뒤 구조돼 회복된 사례가 있었던 건 적절한 지휘가 있었다면 사망자가 줄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도 합동수사팀이 당시 현장 소방지휘부에 대해 엄정하게 재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희 유가족이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진실규명밖에 없습니다. 특조위는 오는 3월 용산 소방서를 포함해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청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재난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부터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계속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 건조함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돌풍이 불어서 불이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강풍이 예상되고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9.3도, 대구는 영하 3.4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구 4도, 광주 3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발표를 한 건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관세 인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오늘 열리는 김건희 씨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사회본부장의 1심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만장일치로 제명됐습니다. 경찰은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는 주말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김건희 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라고 봤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선고하면서 김 씨를 어떻게 규정할지 주목됩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김건희 씨는 자신을 한없이 낮췄습니다.
힘이 없으니 청탁을 받거나 권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라는 전략적인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로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제외하면 영부인 지위와 관련된 만큼 앞으로 진행될 김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의 경우 실제 수수와 대가성 여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의 김건희 씨 권력까지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주장을 법원은 어떻게 볼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김건희 씨는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자백했습니다. 다만 6천만 원대에 달하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사 단계부터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이런 주장은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백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전 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김 씨에게 통일교 측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돌연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 씨 측에 회유가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 씨는 외압이 많아서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 김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샤넬 가방 2개를 전 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 선물 가운데 가장 금액대가 높은 그라프 목걸이는 수수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에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씨가 목걸이를 받은 최종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된 김 씨의 각종 명품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은 첫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일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오늘 김 씨 선고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말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며 추가 기소한 지 한 달 만에 준비기일이 열린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 금액으로 따져보면 2억 7천여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정치적 공동체 김건희 씨와 함께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밀어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힘을 써줬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는 지난해 8월 먼저 기소됨에 따라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 씨의 1심 선고 내용을 확인해 볼 거라고 직접 언급한 만큼 김 씨의 유무죄 판단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 공판 기일을 시작하며 특검 측 공소 요지와 피고인 입장을 듣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측근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시장 등 3명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부탁해 10차례 여론조사를 받고 이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에는 첫날부터 각계각층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전 총리를 조문하고 무궁화장을 추서했는데 끝내 울음을 보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차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섭니다. 고인이 안치된 관은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빈소로 옮겨졌습니다. 이 전 총리를 민주주의의 큰 스승이라고 애도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전 총리의 영정 앞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올리고 유족을 위로하며 조의를 표하다 참았던 눈물을 내비쳤습니다. 과거 당내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은 정치적 멘토인 이 전 총리의 도움을 받아 대선 후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헌화한 뒤 유족과 함께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람을 보호하는 정치라는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했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여당 지도부와 조국혁신당 대표 등 각 정당 주요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나라를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다지고.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본인 명의의 근조 화환을 보냈고 김대식 주호영 의원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또 걱정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정세균 전 총리 등 당시 내각 인사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 바이빙 주한 중국 대사와 베트남 총리 등 각계 인사들의 애도도 전해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사회장이 치러지는 닷새 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 위협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재인상의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의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온 지 불과 3시간여 뒤. 청와대에선 예정에 없던 대미 통상 현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영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고위 관료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에 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습니다.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에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입법 상황이 점검됐습니다. 대미 전략 투자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엔
미국이 한국산 제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재원 마련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3,500억 불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한 약속을 이행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아직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합의를 지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미국 측에 계속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각각의 협상 상대인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도 이어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실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관보 개재 등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쟁거리가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 이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하고 협상은 손 놓고 있었던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습 인상 압박에 여당은 예정에 없던 지도부 회의에 당정 협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면담까지 대책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 이후 예산 인사청문회 전국이 이어지지 않았냐며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고 우려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애초 미국이 법안 통과 시점을 못 박은 적은 없었을 뿐더러 정부 요청에 따라 2월 내에는 처리하려고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합의안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미국도 안 하는 기준을 왜 우리만 하냐며 애초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형태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준은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발을 묶고 뛰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 비준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지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전략적으로 그런 그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밀실 외교, 자화자찬의 결과가 결국 관세 재인상이냐며 모든 사태는 국회 비준을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기는 일은 헌법상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정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선 안 된다며 비준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직 당무 복귀 전인 장동혁 대표 역시 SNS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책임지라며 결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하루 전 미국에서 돌아온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도 낌새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기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벤서 부통령과의 핫라인까지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총리가 자랑한 그 핫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미국 측의 쿠팡 사태 압박과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재인상까지 일련의 흐름이 수상하다며 한미 동맹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외교 사안에서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다만 법안 내용이나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큰 만큼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16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아파트는 물론이고 호텔과 스포츠카까지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들이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짐작한 대로 위조 명품, 가짜입니다.
피해자들이 판매하려던 위조 명품, 이른바 A급 짝퉁들입니다. 모두 중국산인데요. 이 정품보다 평균 80%가량 싼 가격에 대놓고 가짜라고 광고하고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짝퉁을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2년부터 2년 10개월 동안 판매한 짝퉁만 7만 7천여 점. 범죄 수익 165억 원은 타인 명의 계좌로 숨기거나 세탁했습니다. 이 돈으로 15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와 호텔 2채,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 추징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까지 동원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2가지 종류, 약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하드웨어, 지갑 형태로 은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세관은 80억 원 상당의 이들 자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동결하고 비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명품 5천여 점도 압수했습니다. 또 관세법과 상표법,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주범 A씨를 구속 상태로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신입생의 증원 범위를 3,662명에서 4,200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보정심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일 것으로 보고 공공의학 전문대학원과 신설 지역의대에서 충원하는 600명을 제외한 3,662명부터 4,200명 사이에서 증원 규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SRT 운영사인 SR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인덕션 상판의 흠집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보호 매트가 특정 상황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인공지능 칩 마이아 200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2만 8천 명, 청년 인턴 2만 4천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23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1,0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면서 위협을 했죠. 우리나라에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수틀리면 거침없이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박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 상대로 관세 엄포를 놓은 건 올해 들어서만 한국을 포함해 벌써 4번째입니다. 그린란드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유럽 8개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었고요. 자신이 조직한 가자 평화위원회에 참여 안 한다는 프랑스산 와인에는 200%의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려 하는 캐나다에도 100%의 관세 부과를 압박했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관세를 협상카드로 쓰는 모습, 지난해에도 봐온 패턴이죠. 특히 반미, 반트럼프 노선을 드러낸 국가에 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세 폭탄을 이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요. 상대국들이 트럼프의 전략을 파악하면서 협상 카드로서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관세 위협에 나선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사는 서울대 교수들이 베트남에 날아갔다는 내용인데요. 바로 과학 인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서울대 공대는 2024년부터 매년 베트남 명문대를 찾아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방문해서 학부생 조기 리크루팅까지 한다고 하네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한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선 이공계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장기 체류 의지도 높아서 우리나라에 잘 적응한다는 분석입니다. 세계적으로 과학인재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공계 붐이 일고 있는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한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도 베트남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대는 교환학생 수준을 넘어서 베트남 출신 학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우수 인재들에겐 생활비와 등록금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볼 중앙일보 기사는 두바이 쫀득쿠키, 두쫀쿠에서 출발한 두바이 디저트 열풍을 다뤘습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 가볼까요? 두바이 쫀득볼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곳만 이런 건 아니고요. 이름에 두바이가 붙은 디저트가 있는 곳이면 다 비슷한 풍경입니다. 개당 5,000원에서 만원대라 부담스러운 가격인데도 조기 품절과 오픈런이 이어집니다. 10대부터 70대 이상 어르신들까지 세대를 초월한 인기입니다. 디저트 자체 흥행력과 SNS의 일상화, 또 작은 사치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맞물린 결과란 분석인데요. 두바이 쿠키부터 도넛, 케이크, 빙수 등등 식약처에 등록된 종류만 82개라고 하네요. 업계에서도 관련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다른 디저트보다 열풍이 좀 더 오래 갈 걸로 보입니다. 1월 2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국경지대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강경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숨진 미네소타에서는 급파된 백악관 국경 차르가 사퇴 수습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발 여론은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MBC 방송 등은 현지 시간 27일 오전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남부 국경지대에서 국경 순찰대 요원이 쏜 총에 맞아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 순찰대 요원이 30대 미국인을 사살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숨진 알렉스 프레티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직접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초기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프레티를 암살 미수범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t walk in with guns. You can't do that, but it's just a very unfortunate incident. 강경했던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 건데 다만 제19 감싸기식 초기 대응으로 불거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 장관의 경질설은 일축했습니다. I think she's doing a very good job. The border is totally secure. 사태 해결사로 전날 밤 급파된 백악관 톰 호먼 국경 차르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과 시위 진압에 대한 반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인으로서 가장 기본적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을 공공공간에서 배제하고 주민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반년간 연방 단속 요원들이 체포작전이나 시위 과정에서 총을 16번 발사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 법원은 구금 이민자에 대한 신문을 열지 않았다며 아이스 수장에게 직접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구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3자 종전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의 선결 조건으로 영토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투에 참여 중인 서부 군단을 찾았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작전 상황을 점검하고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전의를 과시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5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장악했고 남부 자포리자시를 향해 진격 중이라는 겁니다. На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С начала января
освобождено 17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од наш контроль перешло более 500 квадратных километров территории. 러시아는 또 오데사와 하르키우, 르비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일요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의 3자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자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돈바스 지역 포기를 종용하면서 이를 안전보장의 선결 조건으로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전보장안이 서명만 남았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상황의 간극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협상을 서두르려는 젤렌스키의 다급함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Говорили про те, що команди зустрінуться ще раз в неділю. Буде добре, якщо вдасться прискорити цю зустріч.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는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철수가 평화로 가는 길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이 미국과 러시아 양쪽에서 더 거세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한 마을에 산사태로 길이 4km에 이르는 거대한 절벽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건물들이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칠리아 남중부 고원지대 니세미 마을의 주택들이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아예 찢겨나간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반쯤 매달려 간당간당한 자동차는 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현지 시간 27일 폭풍으로 산사태가 확산하면서 무려 4km 구간이 이렇게 거대한 절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Un dato è certo, la frana è assolutamente ancora attiva. Io stesso l'ho documentata col mio telefono mentre facevo il sopralluogo, quindi è chiaro a tutti che la situazione è particolare, davvero veramente molto.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니세미에서 1,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제 영구 이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졸지에 집을 잃게 된 주민들은 30년 전에도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손을 놔버리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Dopo 30 anni vengono fuori con questa frana che non ci hanno mai pensato nessuno, dal primo sindaco quando è successo fino a tuttora. 이번에도 결국 극심한 폭풍과 홍수를 불러온 기상이변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마을 지하에 고여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고원이 점차 아래로 무너지고 있다고 이탈리아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이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 표적을 강타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어서 현장을 지켜본 김 위원장이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언급하면서 만족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9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금 속보로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짧은 휴식기를 보낸 프로배구 V리그가 목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전례 없는 봄배구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팀 간 2경기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관중과 시청률에서 최고 기록을 써내려간 프로배구가 올스타전 휴식기를 거쳐 본격적인 포스트시즌 경쟁에 돌입합니다. 남자부는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1위 경쟁에 3위부터 5위까지 승점 3점 안에 모여 있습니다.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아시아 쿼터입니다. 주전 공격수들의 줄부상에 1위 자리를 뺏긴 대한항공은 리그 최고 리베로 류헤이를 떠나보내고 호주 대표팀 출신 공격수 이든을 데려왔습니다.
Just to play free and not worry about what's going on, what's happened, what's coming next. Just to play in the moment and. 야쿰의 갑작스러운 팀 이탈로 공격에 힘이 떨어진 KB 손해보험은 새 아시아 쿼터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2위 흥국생명에 승점 8점 차로 여유있게 앞서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개막전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흥국생명은 갈수록 탄탄한 조직력을 발휘하며 5연승으로 가장 기분 좋게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항상 화려한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기본적인 거 뭐 잘 받아주고 잘 올려주고 이제 공격수들이 거기서 좀 책임져주는 약간 그런 기본적인 것만 잘 하자고 했는데 4위 IBK 기업은행은 여우연 대행 이후 10승 5패로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중하위권을 쳐준 GX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도 공격 성공률에서 나란히 2, 3위 올라인 만큼 얼마든지 반등이 가능합니다. 이제 팀 간 남은 경기는 2경기씩. 3위와 4위가 승점 3점 이내면 준플레이오프가 성사되는데 촘촘한 순위표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남녀 모두 4위까지 본배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부터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도 가까이 내려가 있고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 건조함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돌풍까지 불어서 불이 번지기 매우 쉽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한파특보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경기 북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일부 경북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8.9도, 광주는 영하 4.4도, 대구는 영하 3.9도로 어제 아침보다 4에서 6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3도, 부산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지속하겠고 당분간 내륙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이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